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을 한번 해부를 해봅시다. 어디까지 내달릴 것인가. 이걸 좀 해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조명을 해야 되는 인물은 역시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렇죠? 자, 계엄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 데 이어서 서울 서부지법에 가서의 행적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게 공인입니까? 이게 금배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인천 미추홀구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지 않을지 뭐 무슨 말이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윤상현 의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엄 이후에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가 있고 도통 왜 저러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코멘트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했던 것들이 그 절정 사실 이상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폭력 선동했다라고 봐야 될 지점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그 훈방 조치 될 것이다라는 식의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수 이제 코어 지지층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그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조차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해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야당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탓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가 뭔데 강남소장한테 전화를 해요? 나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그 아무리 국민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물론 예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시위 현장에 가서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그 당시 이제 인증글 같은 거 올라오게 된 것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 그때 이제 극렬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윤상현 의원과 자기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인증을 하면서 뒷배로 믿었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국민의힘이 우리를 뭐 무료 변론해 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을 넘는 걸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 공당이 보수 정당이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또 강한 확신들을 계속 씨앗을 심어둔 겁니다. 그러면서 확성기 들고 얘기하고 유튜버들하고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당성이 막 스스로 막 부여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을 넘는 행위들이 뭐 아무렇지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정리를 하면 월담 정도는 폭력 사태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단독주택에 살아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 담을 넘어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경찰에 신고부터 하죠. 그렇죠? 근데 이가 개인 소유의 그 주택에서도 이러는데 지금 이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법원 건물이잖아요. 월담을 해서 침입을 했는데 훈방 조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정반대로 내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경찰들이 이미 막아서고 있었고 집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실라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물리적으로 경찰들이 저지하고 있는데도 그걸 뚫고 뭐 피해가지고 담을 넘었다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잡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약간 단순하면은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도 이럴지언정 이러는데 그러면 개인주택 담 넘어가는 정도는 모두 훈방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반박할 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이제 곽우신 기자의 말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12.3 계엄 이상으로 119 폭동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여야 주장을 이렇게 양비론처럼 갖다 대거나 혹은 정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걸 평가한다는 것은 공동체 파괴의 정말 끝판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뭐 지금 성전, 십자군 이런 어떤 그 표현을 쓴 정치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야당 정치인 뭐 이재명 대표도 하는 거죠. 야당 정치인과의 형평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가 초래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고. 자, 종합을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건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성전과 십자군 비유는 아주 적확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떤 점에서요? 일단 십자군은 전혀 성스러운 전쟁이 아니었죠. 성전은 전혀 성스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황과 당시 중세 유럽에서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다분히 세속적인 이유를 어떤 뭔가 성스러운 무엇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각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겹쳐가지고 발생한 사건이었고 거기에 그 성스러운 명분에 속은 일부 민중들이 뜰려 들어갔다가 그 폭격 사태에 휘말렸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행된 무수한 폭력과 학살과 약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십자군과 성전 선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중세시대에 그 타락했던 가톨릭과 비슷하게 성전을 선포를 하고 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자, 성지를 탈환하자라는 어떤 거대 목표를 세워놓고 네. 거기에 이제 일부 시민들이
부안 내동하고 거기에 공당이 나서가지고 막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곽우신 기자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노해 계십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굉장히 그죠?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저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저러한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에 공수처 인근에서 분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동하고 있는 듯한 그 정치인들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엄중하게 다루고 더 심각하게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섬뜩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지난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엄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이제 다만 약간 반어적 의미에서 이제 성전과 십자군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결과적으로 저것은 받아들이는 대중의 텍스트,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이제 일부 강성 지지층한테는 정말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호하게 문제 제기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 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김민전 전 최고위원의 백골단 기자회견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때도 결국 기자회견 실컷 다 해놓고서는 뒤늦게 문제되니까 철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갈라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게, 자, 이런 어떤 국힘 소속 정치인들의 원내외에 아울러서 정치인들의 이런 언행이 쉽게 말하면 어떤 상승 추세에 있는 지지율의 고무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정치적 당략적 발언이냐, 이거는 오히려 이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깔고 있어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집단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냐, 이거는 얘기가 전혀, 이건 성격이 다른 얘기거든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두 개를 나눠서 볼 수 좀 없는 지점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정 부분은 올라간 지지율에 고무되어서 적당히 자기들도 하고 빠질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나면 탄핵되고 나면 기조를 바꿔가지고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일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꼬리가 몸통을 전체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극우적인 지지자들의 국민의힘 전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일부가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김문수 지지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습들이 아주 극단화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쉽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틀지 못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선회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을 하는 사람도 본인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를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제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지금 이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되는 나쁜 수를 쓰면서 이제 극우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집을 시도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뭔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당성도 부여되는 것 같고 또 막상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 우리가 엄청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일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맞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타격이 없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일종의 이제 착시 효과에 빠져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플 때 아픈 걸 치료하려면은 약간의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하든 뭔가 이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꼬매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통증만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넣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런 강한 진통제만 넣게 되다 보면 중독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성지지층 문자라든지 그런 걸로 좀 상황을 오판하는 것 플러스 일정 부분 편승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후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주말 내내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지지율을 올리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계엄 때만 하더라도 헌법 대 윤석열, 국민 대 윤석열 이런 구도였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강구하면서 일정 부분 지지율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런 폭동 사태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 전체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논리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해요. 아니 내란죄하고 이재명 대표 혐의가 어떻게 같은 반열에 놓고 그러니까 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 내란죄가 더 엄한 그 엄중한 사안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번 잘 따져보세요. 국민의힘 인사들은 왜 이게 왜 내란죄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는 내란죄라는 것은 지워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형평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번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이 가장 크게 작동하긴 했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도주 우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 출석에 있어서 응하지 않고 안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똑같이 비교하기엔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헌재 변론에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갑작스러운 기조 변경 어제 밤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론에 나가면 변론은 다 공개되잖아요. 영상 다 그러니까 틀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내지 체포되기 직전의 마지막 영상 이런 거하고는 또 이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결을 다르게 봐야 될 게 지금 오늘 간다고 하는 건 헌법재판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영장 집행의 다 근거들은 형사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어떤 법적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변론에 직접 참석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엄청 강변을 할 텐데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변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궤변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 전파가 될 거라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파가 되고 전파의 속도와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극렬 지지층에게 미치는 영향 또 극렬 지지층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이 연쇄의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주수는 여전히 윤석열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소나기에서 당이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모양 이 꼴인 건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가가지고 또 이제 아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음모론에 절여져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들을 하겠죠. 이미 변호인단들이 계속 가가지고 재판관들에게 혼나면서도 아무 말을 또 하고 있잖아요.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근데 이게 그냥 제주항공 사고.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보통 그런 이 주장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토론할 가치가 없어라고 딱 정해주고 배척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것도 토론을 해봄직한 뭔가 정당한 의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게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또 이제 SNS 통해 전파되고 또 그게 또 편집돼 가지고 자극적인 부분만 이제 일부 붙여진 다음에 또 얼마나 또 그 자기들끼리 돌려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지금 이 막 주춤하고 있을 이 지지자들에게 또 다른 시그널이 돼가지고 저는 서부지법을 습격한 이 테러가 제2, 제3의 테러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그걸 사실상 조장하고 있고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제 며칠 뒤로 다가온 설 연휴도 아마 충분히 고려가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뿐만 아니라 1월 23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살짝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포고령을 누가 썼냐라고 하든지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기 입장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그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원외 세력과 국민의힘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광훈 목사라든지 이제 황교안 그 전 대표도 이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심전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연결 정도가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사실상 이미 국민의힘 주류에서 아웃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서고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부정선거론과 결별을 하고 5.18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최소한 그러니까 그것도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보수 정당이 요 정도의 최소한의 상식을 하는구나 정도로 바뀐다고 싶었는데 그게 다시 엄청난 백래시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 다시 뒤로 거꾸로 지금 시계를 되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제 이 연결 고리가 통해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다음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막 신경 쓰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막 다이렉트로 연결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런 극렬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막 재고 있다, 애매하게 하다, 더 세게 나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된 당원 지형에서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선 이후로 이제 이들이 새를 규합한 다음에 지금 비대위 체제 다음으로 바로 전당대회 치러야 되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그런 부류가 다시 당권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자유통일당이든 무슨 그런 소위 말하는 애국보수라고 일컬어지는 극우 세력이
이 보수 정당이 주류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진다. 근데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 시절이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도 어땠냐면 그때도 사실 제가 그 전당대회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2등을 누가 하느냐였어요. 2등을 김진태가 하느냐, 오세훈이 하느냐 그 차이였고 거기서 오세훈과 김진태의 차이가 부정선거와 5.18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였고 정말 근소하게 오세훈이 2위를 함으로써 김진태를 3위로 밀어냄으로써 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요건 지킨다 수도권에서 이걸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씨앗 발판 삼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김종인 체제에서 바뀔 만한 뭔가 최소한의 그 시드먼을 남겨놨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 다시 하게 되면 그것마저 붕괴될 수 있다. 정말로 완전히 그러니까 수도권이고 뭐 중도 보수고 다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딱 강고한 영남권 일부 그 극우 지지층만을 위한 그런 보수 정당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곽우신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누구죠? 한동훈 전 대표가 발 디딜 틈은 거의 없겠네요. 거의 사라지게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세력이 국민의힘 안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에 이제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있었던 거요.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뒤늦게 또 그런 정광훈 목사와의 불편했던 관계, 더 공천권 요구해가지고 힘들었었다라는 이야기 이 방송 나와서도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뿐만 아니라 2023년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그 당시에 홍준표 시장이 정광훈 목사를 공격하자 누구를 징계하느냐 논란이 있다가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어떤 상임 고문자에서 해촉되는 사안이 있었었거든요. 그때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 정광훈 추천 당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 대부분 이중당적자고 전수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중당적 불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도 결국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못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어떤 저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은 국민의힘 코어 안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윤상현 의원이 그 90도 인사한 게 굉장히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 이야기도 윤상현 의원한테 덕담처럼 했던 게 뭐냐면요. 대통령 시켜주겠다. 원래 내가 대통령 하려고 했는데 윤상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혀 이물감 없게 듣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런 극우화에 더 걱정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점검을 할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정광훈 목사의 뭐 집회나 뭐 예배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낮은 자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배경에는 정광훈 목사가 확보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그 표 이걸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잖아요. 근데 왜 정광훈 목사의 당은 한 번도 원내 진입을 못합니까? 근데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도 원내에 진입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원내 정당이 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막상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우리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밀어주자 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플러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나치게 과대대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당내 경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어쨌든 코어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캐스팅부터 작용할 수 있고 누구를 밀고 누구를 하니 이게 좀 하게 되지만 전국 단위 선거로만 들어가게 돼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파워라는 건 굉장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자꾸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 묶어두게 되면은 끊을 수 있을 만큼 커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끊는다 생각하고 이거를 못 건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국민의힘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세력한테 뭔가 저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아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정광훈 목사가 이제 라스푸틴 같은 거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선동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걸로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도 뒷배로서 작용하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분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해야 이제 한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정당 득표율에서도 결국 한석도 배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3%도 도달을 못한다. 근데 이게 정광훈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가로세로 연구소가 한때 엄청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강용석 변호사고 또 그 경기지사인가요? 출마를 했었잖아요.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조금 전에 곽우신 기자가 이야기한 과다대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뭔가 지금 착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번 사안들이 되게 엄중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3% 봉쇄 조항이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유효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게 되고 저는 극우 세력들이 본인들이 연결돼 있다라고 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 이 기조를 빨리 끊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3% 극우 정당이 이 봉쇄 조항을 뚫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중대한 관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 상황이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주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것들을 끊지 않고 오히려 뭔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같이 한 몸처럼 보이게 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준동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뭐 저렇게 극단적인 사람도 있겠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이제 침범을 하더니 주류 보수의 그것들을 이제 오히려 테라포밍 해가지고 아예 주류 세력 올라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저는 그런 유럽에서의 이러한 사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면 토양이 자꾸 생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들의 프레임의 핵심은 제가 느끼기로는 약자라고 하는 문화적 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굉장히 약자고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프레임화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다라는 취지의 정말 궤변 오브 궤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들을 계속 전파함으로써 어떠한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이 좀 오른쪽으로 한 걸음 더 지금 나갔다. 극우화 쪽으로 가고 있다. 한 걸음 정도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오른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전문가들 뭐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과표집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표집이 분명히 일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도 모았고 또 이제 언론에서도 화제를 모았던 게 서울의 소리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그 20대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20대라고 답한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한해서 뉴진스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뉴진스의 곡들을 준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구지?라고 물어봤을 때 20대 진보라고 답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거 뉴진스 노래네 하고 맞췄습니다. 근데 20대 보수들은 70%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30% 넘는다는 허위 거예요. 답변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대가 아닌데 ARS니까 20대인 척 해가지고 해서 그러면서 한 김문수도 알고 뭐 다 찍어놔. 그 다음에 막상 뉴진스에 대해 물어보면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걸러지고 있다라는 것도 일부 있다. 그거가 일단 하나가 있고 그거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ARS든 전화 면접이든지 간에 그 표본 맞추기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특히 이제 뭐냐면 직업, 학력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허위 답변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인구 분포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정확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졸 이하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서 예를 들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 그 중에 여성이 몇 %,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계속 돌리는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저 곽우신 기자가 얘기한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 파편적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게 ARS는 더 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ARS는 더 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건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일부 여론조사들이 약간 조금 뭐 질문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았을 때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볼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표집 부분들을 거품을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가 뭔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선들이 강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오히려 그래도 이재명한테 정권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이 보수층에서 확산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어, 여론조사 부정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추세를 통해서 확인을 사실은 공신력 있는 여조 기관들에서도 꽤 지금 위험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지금 야권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말 잘 이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박성준 그 수석도 나와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조금 위험한 신호 같아요. 이게 일부 과표집이 있고 거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여론 지형 자체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 판국에서 그냥 우리가 맞으니까 쟤네들이 이상한 거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갈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를 제1야당을 위시한 야권이 정말로 면밀하게 검증 잘 해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정밀하고 치밀하게. 그냥 나이브하게 가게 되면 오히려 자꾸 저쪽에 빌미를 줘가지고 저쪽만 키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국가적 내러티브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계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하는 국민의 공통된 내러티브를 쓰지 못하면
이 선거가 끝나고 탄핵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굉장히 심리적 내전 상태에 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의 서사를 빨리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반출을 해보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전략 전술의 문제라면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국회 탄핵소추단이 그 내란죄, 예. 내란 부분을 빼기로 결정을 한 여기서 뭐냐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탄핵 때 그랬고 논리상 보니까 문제가 없다란 내란은 있지만 내란죄 부분 그렇죠. 예, 예. 했지만 문제는 이제 그것을 그러면 그 보수층에서 내지 극우 세력이 어떻게 정책을 활용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내란 사태를 하나의 정쟁화해 들어가는 결정적 계기점이 그게 아니었는가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그런 맞습니다. 실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여쭤봐도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이른바 양심적인 오히려 상식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 시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울산 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호 의원 보고 이제 당 지금 내려놓고 오히려 뭐 탈당이나 제명이나 그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 조직에서도 그런 식으로 반발이 있다고 한다는 건 지역 정과에서 거의 찍힌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초선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나름 봉인이 하겠다고 자리 잡아가지고 소신 발언하고 정말 다분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찍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당이라 국민의힘이라는 당이라니 얼마나 웃긴 당이냐면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한다 하면서도 막상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아무 말하고 뭐 계엄 통칭이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표현 중에 하나. 우리는 자유로운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김상호 의원한테 탈당 권유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규합도 안 되고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갈 만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든 분당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 정도의 에너지도 없이 그냥 당 내에서 거의 고사 직전이다. 이 소위 말하는 소신파라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김상욱 의원 케이스를 시범 케이스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김상욱 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보기 삼는 거죠. 본보기.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상식적인 보수 진영 사람들이 모여서 김상욱 의원 한 케이스에 불과한 것이고 상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김상국 개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수의 무너진 가치, 그러니까 제가 어제 김기열 교수님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보수는 내 반응에 있어서 사회규범이 무너질 때 굉장히 혐오를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진보는 사회적 소수자가 탄압받을 때 혐오를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따른다면 사실은 김상욱 의원의 어떤 반응은 아주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가짜 보수들이 더 지금 뭔가 횡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상욱이라고 하는 한 아이콘을 좀 다른 옆에 분들이 좀 같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근데 생각이 문제는 듭니다. 결국은 이게 그렇게 됐던 게 뭐 고립화되고 있는 데는 친한계라고 하는 게 해체가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죠. 결국은 정치의 생리라고 하는 게 한 개인은 결국은 어차피 포위되고 포획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래서 어떤 세력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한동훈 대표의 체제가 붕괴가 되고 친한계가 그러니까 그 해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시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른바 조직화된 목소리로 나오면 그나마 이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더 이제 위축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당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로 불릴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되고 개파화되는 거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던 시절에는 친한계라는 조직들이 뭔가 꿈틀꿈틀했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의 방어가 됐고 뭔가 안에서의 거리 다툼도 했던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일선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아예 개파가 와해되고 뭐 단톡방을 팠다고 하지만 뭐 아무 움직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상황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사람들도 뭔가 진짜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대선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 없이는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 그런 사람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위기는 뭔가 지속 가능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흐름이 계속 간다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이 되어버린다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선회가 아니라 급변침을 해야 되는데 그 급변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파열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는 음양의 조화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예,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짚는 걸로 이렇게 가름하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